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건설 쪽에 서희건설 말고 하나 더 파다 보니까 비교하려고 파다 보니까 한국자산신탁이라고 이게 비슷한 섹터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자산신탁을 공부를 한번 해본 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라서 같은 내용을 다른 전문가와 아니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들을 그냥 적은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한국자산신탁 홈페이지가 이렇게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그러면 신탁이 뭐냐? 신탁, 경영이념, 경영자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신탁. 이분이 대표이사예요. 김규철 대표이사님. 김규철 대표이사님. 그렇게 쭉 또 넘어갑니다. 신탁. 그럼 여기서 제일 이쪽 달랐던 거는 대표이사가 김규철인데 최대 주주가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주식회사 MDM 외 5인이에요. MDM 외 5인이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문주현이라는 분이 MDM 그룹 회장님, 대표, 최고 높은 사람, 최대 주주라는 거죠. 이분이 여기에서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여기에는 문주현 대표님 위주로, 대표님이 아니라 이제 최대 주주님 위주로 한번 보도록 했어요.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 믿고 맡긴다. 니 믿고 나를 보고 니가 나한테 뭐 이렇게 빌려가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신탁은 부동산 전문 신탁이라고 하면은 관리형 토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토지, 관리해서 또 이 돈을 빌리는 토지, 뭐 처분해서 돈을 빌리는 토지, 분양 관리해서 돈을 빌리는 토지, 뭐 대리 사무 등 신탁 여러 가지들을 신탁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쉬워요. 돈 전당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관리나 이런 것들, 부동산에 연관된 관리들을 대신 돈 빌려주는 거. 넘어갑니다. 리츠도 합니다. 여기서는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 신탁회사가 대신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부동산, 어떤 빌딩, 어떤 지역.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 매각 차익, 개발 수익 등을 투자자들한테 자기 이윤 빼고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죠. 이건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투자자를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는 발생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 한 달이 거친다는 거죠. 일반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리츠나 아니면 부동산 펀드 이런 걸로 이용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하고 일반 비교. 여기는 부동산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스, 뭔지 몰라요. 이런 게 있고, 리츠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국토교통부 인가가 받아야 되고, 위탁은 50억 이상, 자기 관리 70억 이상,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터지더라도 요걸로 보증금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츠는 개인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 부동산 회사는 요거를 그 땅을 사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이 돈으로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이 임대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여기서 자기의 수수료 빼고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르겠네. 여기서 준비를 한단 말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이
투자회사가 어떤 좀 이렇게 돈 좀 될 수 있는 수익률이 잘 되는 뭐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아닌 뭐 다른 게 와도 뭐 어떻게 다른 어떤 변동성이 와도 항상 이게 건물의 임대료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병원, 극장 뭐 이런 곳은 항상 돈이 잘 되잖아요. 요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극장이 무너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잠시 문을 닫을 뿐이지.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리츠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진다라는 게 그래프가 있고, 이건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프만 보세요. 17년까지예요. 17년까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상품 구조, 이거는 요건 신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시행사, 은행, 이거는 받는 사람, 분양받는 사람, 요거는 시공사, 건설사. 시공은 건설하는 건설회사, 여기는 시키는 사람, 뭐 시키는 사람, 쉽게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 땅 주인이나 이런 소유자가 시행, 난 여기에다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기존 대행제 방식은 조합원을 구해서 자기가 돈을, 자기 이름으로 돈을 해서 막 이랬던 방식이라면, 지금 신탁회사 방식은 시행사에서 한국자산신탁에 서류를 주면서 난 이런 땅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돈 빌릴 수 있겠냐. 이 신탁회사는 그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하고, 그 금융기관에 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돈 빌렸다. 너들이 뭡니까 처음에 분양권이 아니고 처음에 하면은 입찰할 때 돈 내는 거 분양권 맞나요? 그거 돈 얼마 성금 주면은 그 분양 또 대금으로 한국자산신탁에 들어와서 건설사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을 거니까 일단 이거 선수금 줄 테니 건물 좀 지어라. 그럼 건설사에서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짓고 돈이 필요하면 또다시 이제 돈 받아서 또 보고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큰 형태고, 이거를 그냥 그걸로 쉽게 표현하면, 여기 땅 있어, 건물 지어줘, 자 서류 한번 보자, 은행 서류, 이 정도면 빌려줄 수 있지, 자 여기 돈 있다, 이 돈으로 건설 지어줘봐, 여기 지어줘봐, 나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돈 갖다 줄게, 알았어, 이만큼 지었어, 돈 좀 줄래? 요 이만히 지었네, 알았어, 돈 더 줄게. 그래서 총 완료되면은 건설사한테 돈 줘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한테는 이거를 주면서 기존에 시공사한테 받았던 서류들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수수료 띄고 주는 거죠. 그래 되면 끝.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래서 말해서 이 땅이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좀 마진이 클 수 있는,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땅을 첫째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신탁회사는. 그리고 이거를 분양했을 때 건설도 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봐야 돼.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이 신탁회사는 다 신경 써야 돼요.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 시행사는 무조건 빨리 지으라고 계속 독촉할 거고, 건설사는 조금이라도 늦게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막 그럴 거고, 여기서 중간에서 계속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신탁 회사가 조금이라도 좀 게으르다든지 좀 보는 눈이 없으면은 손해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이 이 신탁회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신탁 보수는 뭐 임대형 신탁 보수, 분양형 신탁 보수는 건설비 곱하기 3 나누기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200억짜리면 그냥 6억 수익, 뭐 분양형 뭐 200억짜리라면 한 6억 수익,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뭐 200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뭐 몇십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몇천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건설에 따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 신탁 보수는 이거는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탁 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이걸 저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보증금인가? 보수인데 보수 맞죠? 넘어갑니다. 뭐 영은 신탁 업무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아니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일반 물건 같으면 물건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서 있고 이 물건 사세요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물건 있는 걸 보고 사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뭐 부동산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땐 돈이 없다고 시작하면은 선분양이 맞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도 선분양을 해가지고 미리 나 여기 건물 만들래, 너 살 사람부터 그 사람한테 우선권 줄게, 이거 선분양이잖아요. 미리 이만큼 만들어서 돈 더 내, 자 또 더 내고, 이만큼 만들어서 돈 더 내, 2차 이만큼 다 만들어서 이제 막대금 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아니면 시공사에서 조금 더 돈을 아끼려고 자재도 좀 싼 거 쓰고 막 층간소음도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 시공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후분양제로 언제 바뀌어버리면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층간소음이 있대, 집 보러 가가지고 니 여기 있어봐, 내 위에 가서 띄워볼게, 바로 표시 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 팔리겠습니까? 가격이 확 떨어지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걸 바뀌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가지고 후분양제를 바꿔야 됩니다. 선분양제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 별로 안 좋은 거. 이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후분양제 하면 층간소음 없어집니다. 안 가면 안 사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넘어가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크게 뭐 장점들을 얘기했고, 시행업자, 뭐 신탁회사, 의사결정기구, 조합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다라면, 신탁회사는 신탁회사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 은행 관리, 아까처럼 다 관리한다라는 게 신탁회사의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이제 많은 수수료를 받아가는 이유인 거죠.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발부터 자산 운영까지 연매출 1.6조 원 부동산 종합그룹, 그러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시작한 MDM이 1조 6천억 원에 직원 375명, 계열사 8곳을 만든 회사가 되었다. 어떤 회사가? MDM. 그래 저는 MDM이 어떤 건지를 알아봤어요. MDM, 이분이 회장이거든요. 문주현 회장. 나는 상상력으로 도시를 짓는 디벨로퍼, 이렇게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저는 조금 공부하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볼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선정. 문주현 회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냐면은, 우리 테슬라 그런데 테슬라를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일론 머스크, 애플은 스티븐 잡스, 지금은 팀 쿡이죠.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은 저커버그, 천재들이잖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삼성은 LG는 구시 가문, 영화는 박찬호. 믿고 보잖아요. 이게 뭔 말이, 이 말이 뭡니까? 유한양행은 유일한 박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하면 딱 떠오르는, 딱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 천재들 LG 이런 다. 쉽게 말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방향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테슬라 회사를 보고 투자하지 않았으면, 저는 일론 머스크 책을 보고,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를 보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합니다. 넘어가 봅니다. 이 사람은 대학 졸업 후 87년에 나상그룹이라고, 그때 나상그룹이 있었어요. 31살의 청년이 공차 1기로 들어가서
매년 특진을 거듭해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상무가 됩니다.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상무라는 건 동기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한다라는 건 정치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든지, 맞죠? 사바사바 하든지 아니면 일을 굉장히 잘하든지. 이게 분명히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상무를 달았다는 거는 이 사람을 제대로 봤다라는 사람이 윗사람으로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면은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났든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정치력이 뛰어났는지 안 뛰어났는지는. 그래서 97년 IMF가 오고, IMF 때 나상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을 잘하고 최연소 나상그룹에 6년 만에 임원도 했으니까 두 사람 데려다 일 시키면 충분히 본전 뽑을 정도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분은 98년에 서초동 원룸에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주식회사는 5천만 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으로 MDM, 문 디벨롭먼트 앤 마케팅이라는 약자로, 그러니까 자기 성의 약자예요. 자기 성, 문씨 가문, 빌 게이츠 가문, 문 가문, 문 디벨롭먼트 마케팅,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색다르죠. 97년, 98년에 시작을 합니다. 창업 제일 힘들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자본은 없지만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장에 팔자 해서 부동산 개발 아이디어, 기획 아이디어, 마케팅 분야의 대응업에 기존에 하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영업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존의 대기업에서는 이분의 이제 셀러리맨의 신화도 있었고, 일 하나는 문주현 맡기면 잘해준다라는 업계 평판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주현 문 회장만 믿고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많이 맡겨서 매출액이 폭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잘해야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써주는 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길을 개척 성공.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존에 이게 금융시장의 관행으로는 디벨로퍼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보증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이 있는 그런 구조였대요. 금융시장의 관행, 은행의 관행, 이때까지 했던 형태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너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거를 뜯어 고친 거죠. 그렇게 해서 첫 시행사 업체에서 최초로 건설사에 지급 보증 없는 PF,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시행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PF 금융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킨 것에 넘어 건설회사가 주도하던 개발 시장을 디벨로퍼, 이런 신텍 회사나 이런 디벨로퍼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변곡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국내 대학 교재에 실리기도 했다. 이런 흐름을, 이쪽으로 가는 물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걸 자기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교재에 실려 있기도 한답니다. 요거는 확인 안 해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하던 방식, 패러다임을 바꿔서 선임대 분양, 토지 리턴제, 삼시세끼, 몰세권, 선임대, 토지 리턴, 매매 계약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계약 후 계약을 해지했으면은 계약금은 보통 안 돌려주는데 토지 리턴 계약금도 돌려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다.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다라는 거죠. 남들이 사지 않는, 우리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남들이 전망하지 못한 것들을 사서 돈을 버는 주식. 우리는 주식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몰세권, 팔리지도 않는 것을 개발해 원스톱 라이프, 몰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며 성공 신화. 이게 뭔 말이냐면 2015년 디벨로퍼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팔리지도 않고 고양시 삼성
지구 택지, 삼성 신세계 스타필드 맞은편 택지 33,000평을 매입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1, 4차까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원스톱 라이프, 한 방에 다 되는 라이프를 만들어 몰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성공 신화를 썼다. 이런 개념을 누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현실로 바꾼다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현실을 바꾸면 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거고, 그래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자기만의 해자를 만드는 거고, 시장을 다 개척하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는 눈으로 미래 시장을 부동산과 금융의 융합이 지배할 것으로 생각했대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보는 시각은 부동산과 금융이 융합해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문 회장은 2010년 한국자산신탁이 이제 이렇게 무슨 시장입니까? M&A 시장에 나왔는데, 공기업에서 나왔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붙여서 부동산, 신탁, 자산운용, 리츠, 캐피탈 이런 것들을 붙여서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로 완성을 해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국내 최초.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많은 걸 했지만 이 많은 것 중에 문 회장이 추진한 26건의 개발 사업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대. 하는 족족마다 대박 터졌다는 거죠. 하는 족족마다 손만 대면 뻥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국자산신탁기업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 이분이 김규철 대표, 지금 대표인 것 같고, 이분이 문주현 대주주인 것 같아요. 문 회장. 넘어갑니다. 여기 뭐냐면은 도심 알짜 부지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운영 수익을 거양하고 장기적으로 미래형 도심 재생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도심 알짜 부지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 꾸준히 나오니까, 유동성이 많아서 나오니까,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도심 재생, 미래가 10년, 20년 뒤에는 도심에 그런 빌딩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원래대로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도심 알짜 부지에 위치한 빌딩들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는 일을 할 때 나는 왜 그럴까 물음표를 항상 던진답니다. 반복해 묻는다. 잘 되는 곳은 왜 잘 될까? 안 되는 곳은 왜 안 될까?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증해 본다. 항상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할까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대로 상품을 만든다. 이분은 항상 왜 그렇지? 저 집은 왜 잘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것을 항상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큰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이에요. 탈이 좋죠? 사진 잘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고. 창업 3년 만에 10억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5억을 출연해가지고 문주장학재단을 설립했대요. 3년 만에 10억을 벌었는데 그때 번 것에 반을 뚝 떼가지고 문주장학재단을 설립했대요. 왜 설립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독지가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세상에 빚을 졌으니 반드시 성공해서 후배들을 돕겠다. 환갑이 될 때까지 재단 출연금 100억을 만들자 해서 지금은 환갑이 되기도 전에 했는데 지금은 416억, 지금 환갑이 되었나?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416억이 넘어버렸어요. 재단 후원금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했던 것을 해내고 가장 어렸을 때 도움받았던 걸 잊지 않고 세상에 빚을 졌으니 반드시 성공해서 후배들을 돕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재단 운영 수익의 거의 전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통 이분은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한 4년 전부를 지급해요. 그래서 2,853명에게 53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선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거지 성적 이런 건 아니에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선발하고 장학생이 된 후 선정될 때마다 성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조건이고, 그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100%를 지급한다. 4년간. 뭐 4년이면 4년, 2년이면 2년. 1급만 주면 나머지 학비를 벌기 위해 또 일을 해야 하는데 학비 걱정을 말고 학업에 전념하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재단에서도 후원을 하고요. 바둑리그 이런 거는 뭐 그냥 기업 뭐 오너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데, 이런 거는 뭐 장학재단 이런 거는 하여튼 스포츠에 지원하는 거는 자기 이름 알리려고 정치력 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은 시민단체들도 인정했다. NGO 이게 NGO 단체 알죠? 이게 뭔 뜻이더라? 이게 뭐 하여튼 뭐 비영리 시민단체, NGO 비영리, 영리를 위해서 단체가 있는 게 아니다. 비영리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 단체에서 2014년 올해에 닮고 싶은 인물로 선정. 이 나름대로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이걸 선정했다라는 거는 뭐 가치를 쳐줄만 해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파격적인 시행을 했다는 게 뭐냐면, 계열회사 모든 임직원, 계열회사 아까 MDM 그룹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계열회사 모든 임직원, 임원만이 아니라 임직원, 세 자녀일 때는 자녀가 3명일 때는 연간 1,200만 원, 두 자녀일 때는 600만 원, 원자녀일 때는 한 자녀일 때는 240만 원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연봉과 별도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플러스 알파로 지급했다는 거죠. 연봉과 별도, 연봉은 따로 있고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플러스 알파로 이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왜? 누구를? 계열사 모든 임직원, 그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또 지원하고, 이거는 확관, 나눔, 상성,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렇죠.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만큼 해주는 거는, 자기 직원들한테 저만큼 해주는 거는 말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못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회사는 쉽지 않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기업이나 개인이 성공은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함께한 덕분이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는 게 아니다. 사회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함께한 덕분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공존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런 말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비슷하게 말해요.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정착시켜야 되는 일념 하나로 지금 막 스페이스X와 테슬라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개인의 성공은 사회와 주변의 도움이 함께한 덕분. 막 말하잖아. 어떤 기업들 막 말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세금 많이 내면은 해외로 나갈 거다. 그런 식으로 겁박 아닌 겁박. 해외로 나가도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커갈 때는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부터 시작해 우리 세대들 얼마나 많이 국산품 이용한다고 많이 도와줬습니까? 근데 이제 지들 배부르다고 사회와 주변 도움이 없이 컸다라는 생각으로 해외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세계, 쉽게 말해서 월드 시장, 세계 시장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온실한 화초처럼 커가지고 정글 속 밖에서 살아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것을 베풀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 뭐 워런 버핏 기부금 내는 거,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는 쓰겠다, 좋다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분이 뭐 어릴 때 농약을 뿌리다가 죽을 고비를 한 2차례 넘기고 난 뒤에는 분무기통을 던지고 김양식을 했대요. 김양식을 하면서 자연재해,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서 처절한 실패를 맛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인간이 자연과 싸우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술을 배웠대. 기술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가고 하루 16시간 직업훈련을 가서 하루에 16시간 일해서 막 일해봤지만, 쇠떡도 올라가 일해봤지만 뭐 이걸로도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 없다 라고 해가지고 27살 나이에 검정고시로 경희대에 입학합니다. 경희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시키는데, 이거는 학번이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뭐야 이게, 같은 학교 나왔다고 실력 더 잘 해주고,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정이 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실력으로 말해야지. 실력으로. 무슨 나하고 친하니까 잘 봐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무조건 실력이지. 그래야지 세계로 나갔을 때 실력으로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양궁이 왜 잘하는데? 무조건 실력 아닙니까? 실력. 내가 심판이니까 너는 0점에서 요만큼 빌려갖는 거 그냥 10점 인정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룰대로 해야지. 이거는 건 절대 테마죠.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버스를 잘못 탔으면 다음 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야지 끝까지 가면 되겠느냐. 이게 다른 말로 잡주를 샀으면 바로 팔아야지 끝까지 들고 가면 되겠느냐라고 비교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결단력이거든. 버스를 잘못 탔으면 다음 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야지, 그렇다고 종종 가서 와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내려서 바로 다른 방향을 찾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땅을 매입해 기획에서 부동산 설계, 인허가, 금융, 시공사 선정, 마케팅, 시공관리, 입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이 코디네이터처럼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가 모든 걸 자기가 직접 연주하진 않지만 그 음이 어떻게 틀리는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시공사는 쉽게 말해서 신탁은 디벨로퍼라는 개념은 이렇게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 신탁회사가. 그러니까 어설픈 신탁회사는 돈을 못 버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한 거죠. 이걸 다 할 수 있는 이 한국자산신탁은 우리나라 2위의 시장성, 2%가 아니고 2위, 2등 16%의 그거 퍼센트를 잡고 있어요. 16%, 19%인가 16%,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래의 부동산 키워드는 금융과 디벨로퍼의 신용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융복합 시대의 종합 디벨로퍼 회사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말을 하는데, 흐름을 제대로 읽는다면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철저히 분석하고 틀을 깨는 과감한 아이디어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이때 그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다 인터뷰들. 이런 인터뷰들로 많은 어록들을 이분은 만들어냈습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현실로 만들어냈죠. 일론 머스크가 말만 우린 전기차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면 테슬라가 돌아다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도요타, 뭐 이렇게 뭐 현대차, 뭐 이렇게 BMW,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우리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못 하잖아. 우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언제까지 자율주행 연습만 하고 시제품을 못 만들어내잖아. 먼저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시장을 선도합니다. 이분은 선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또 이거는 그냥 잡플래닛이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복지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승진 뭐 이런 것들.
경영진 이렇게 나오고, 뭐 점수 만족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투자 신탁, 이거는 CEO니까 이게 대주주가 아니에요. CEO예요, CEO. 김규철 CEO죠, 여기는. 기업 성장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참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요거는 가입을 해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더라고. 그래 대충 보니까 그냥 대충 보라는 것들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주당 2,008번입니다. 이거는 10년 그래프예요. 10년 그래프. 2006년 16년부터 상장을 해서 이렇게 최고 7,900원까지 올라가고, 이때는 16년이죠. 16년엔 건설 경기가 굉장히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빚내서 집사라고 할 그 시절 초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막 무작정 막 지었으니까 이럴 때고, 이때부터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런 보안 입법들을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코로나 때는 이렇게 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3,400억, 상장 주식수는 1억 2,300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7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일반인들이 게시글을 올리는데 그 중에 뽑은 거예요. 좋아요 12개, 싫어요 7개 이 내용이 이 회사를 바로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JU 땡땡땡땡땡님인데 2020년 3월 5일날 날짜예요. 05시 올렸네요. 회사 측에서는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나름의 타겟책을 마련하고 착실히 실행에 옮겼다. 우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보다 깐깐한 내부 심의를 통해 신규 차입형 신탁을 가급적 자제했고, 대신 관리형 임대도시재생 및 비차입형 신탁에 주력하며 잠재된 부실 요인들도 선제적인 회계 처리로 상당 부분 털어냈다. 한마디로 성장보단 내실을 다지는데 훨씬 집중했다. 아까 전에 조금 떨어진 그 시점에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수익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 수는 없다. 연결 기준 매출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금액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 순이익은 3년 만에 1,000억 원대 각각 가볍게 무너지고 말았다. 1,000억 원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 역성장을 바라보는 증시의 반응은 아주 차갑다. 쉽게 말해서 주주들은 너들 돈 못 버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차갑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줄곧 호가의 움직임을 이끌며 연기금이 기관들이 계속 팔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미들도 팔 수도 있죠. 어느새 주식의 가격은 2,000원 중반대까지 하락한 상태. 아무리 연례적인 주식 배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여러모로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사저에서도 원래 전년과 동일한 주당 200원, 이 회사 배당금도 대단해요. 200원 배당금은 현금이에요. 현금. 이익 배당을 결의, 그리고 순이익은 물론이고 이전 매출액도 줄어드는 마당에 회사는 무슨 이유로 현금 배당을 계속 확대하는 걸까? 또 김규철 부회장님이 개인적인 소유 주식을 크게 한 2억 정도 샀어요. 주식을. 이분이 2억이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주식을 산다, 내 회사 주식을 산다, 우리 회사 뭐 살아있다, 이런 것들도 알릴 수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만 해도 한국 자산 신탁의 연간 매출은 680억이었다. 연간 매출액이. 근데 지금은 당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40억과 2,400억인데 240억인데, 그리고 순자산은 1,800억이 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1,000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잠시 숨 고르기일 뿐이다라고 이 사람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이제 60일 차트로 외국인 순 매매량, 이거 빨간 거는 매수죠. 이건 모르겠네. 요거는 빨간 게 매수예요. 매도. 파란 거는 매도. 지금 외국인을 클릭해놨는데 빨간 게 파란 거보다 여기가 코로나 때거든요. 빨간 게 위로가 많지 밑으로보다는 위로 많잖아요.
외국인은 이게 제가 지금 사진에 다 못 나와서 그런데 7월 31일 날짜 2,800원부터 3월 19일 이때가 코로나 최절정기거든. 코로나19가 최절정기일 때 이때 기관들은 막 팔아제껴요. 막 다 팔았잖아. 맞죠? 막 50만 주 막 이렇게 막 팔아요. 이때도 최근도 많이 팔고 있어요. 막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근데 처음에 외국인들은 이때 좀 팔다가 계속 파는 것보다 사는 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사는 게 많아. 이게 지금 사진 안 나왔는데 요거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굉장히 많아.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은 샀다. 저는 외국인들의 돈의 감을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낫다고 봅니다. 기관보다는.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MDM 외 5인이 이 주식에 이만큼 53%를 가지고 있다. 주요 제품 매출은 수수료 수익이 60%, 이자 수익이 37%, 영업비용, 영업수익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 것들. 매출 총 이게 100분율로 나눴을 때 매출 총 이익이 90%, 60%. 이때는 2018년, 19년이 확 떨어지죠. 영업이익률도 60%, 70%, 70%, 60% 그래도 50% 이상이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도 40%, 50%, 50%, 40%, 40%. 이게 건설회사나 장비회사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제조회사들은 순이익률이 이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한 10% 미만대가 다인데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계해주는 회사 아니면 인터넷 회사 아니면 뭐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이 순수익률이 굉장히 많아요. 100원 치 팔면은 영업이익이 뭐 한 뭐 60원이라면은 순수익이 뭐 한 50원, 40원 이렇게 되는 엄청난 마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적게 벌어도 마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나고 ROE도 평균 20, 22, 27, 18, 14. 18년, 19년이 떨어졌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주식을 매수했다. 자기 주식을 3월달, 2월달부터 이 회사가 김규철 CEO가 매수를 했다. 한 9만 주를 샀거든요. 요걸 다 합치면 요 금액을 다 합치면 2억이 조금 넘어요. 2억치. 이 정도 위치에서 2억치가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2억은 그래도 큰 돈이니까 한 사람 개인이 산 거잖아요. 개인이. 그렇다기에 뭐 많다라고 볼 수 그냥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DM이 10%를 팔았어요. 어디에? MDM 플러스가 그 지분을 요 두 분이 가지고 한 거죠. 같은 회사. 이게 뭐 경영권 승계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같은 거고, 여기 DB 투자 금융투자에서 DB 금융투자 리서치 센터는 신탁사의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인 하락 원인을 지방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수주 환경의 악화와 리스크 확대,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출 채권의 회수율 하락으로 장부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이건 외상가. 그러니까 외상 받아가 계속 했는데 이렇게 시공사한테 다 받으려 그러면 시공사한테 시행사한테 받는구나. 받으려 그러면 일단 외상으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자 주면서 다 만들어가 건설사에서 다 만들고 전달해야지 최종 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외상값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런 게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핵심은 지방 분양 시장이 있는 것.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재건축 시장이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고 최근 규제가 집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탁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분양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 판다. 그러니까 미분양 증가의 방향으로 대손 상각비, 이게 외상값 대신 손해보는 상각비,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토신, 한자신,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탁 신규 수주 차입형 위주로 늘리고, 차입형이 뭐지? 늘어나고 대손 삼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차입형 이 단어를 뜻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대손 삼각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거 외상값은 감소되는 방식이 요거 차입형이 늘어났다가 지금 또 줄었는데, 차입형을 늘리면은 조금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신탁 수탁고 규모가 2019년에 286조나 됐는데, 286조 엄청나죠. 은행 5조, 보험 3조 아니다, 10억, 100억, 1000억, 3조, 은행 50조, 보험 3조, 부동산이 230조, 합쳐서 280조예요. 286조. 엄청나요. 영업수익 매년 성장해서 23.49%의 성장성이 있답니다. 매년 23.49% 증가하기 싫지만 계속 이렇게 부동산 신탁 영업수익 총액이 13조인데 1조 3천이면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 1조 3천억인데 매년 23% 증가. 매년 1조면은 복리로 늘어나죠. 복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당 생산성이 14개 업체 중에 2등이랍니다. 인당 생산성. 하나 자산신탁이 최고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 3등이 한국토지신탁,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갭 차이가 확 나죠. 확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한국자산신탁은 2014년에 13%에서 20% 갔을 때도 있었어요. 2016년에. 이때 막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 그때 박근혜 정부 때네. 그때 20%까지 올라갔지만 2019년 최종 작년에는 16%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 최고 1등은 토지신탁이 30%, 31%에서 시작해서 2014년 점점 시장성을 잠식당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작년에는 19%에서 마이너스 됐어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3등이 하나신탁인데, 여기서 성장한 것만 거의 뽑은 거예요. 6%에서 시작해서 점차 증가해서 지금은 10%. 거의 이 세 개 업체가 그거 하고 있다. 여기도 9%도 있지만 일단 세 개 업체가 이렇게 제 눈에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이거 한국자산신탁은 그래도 13%에서 16% 늘었고, 한국토지신탁은 31%에서 19%로 시장이 뺏겼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본금은 619억에서 시작했다. 2001년에. 이건 기본 주당 순이익이 245원이고, 대손 준비금까지 생각해서 하니까 350원인데, 대손 준비금 적립 후 주당 이익. 이게 뭔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손 준비금 대신해서 할 준비금까지 적립해서 일단 35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4분기이기 때문에 1,400원. 1,400원에 건설이 멀티플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기업을 10으로 준다라면 10과 5 사이 7을 했을 때 한 9,000원이 나오고, 그러면 5를 했을 때 5 곱하면 되죠. 7,000원이 나오고, 10을 하면은 14,000원이 나오고, 그 중간이 9,000원이다. 이 말이고, 주당 이익을 245원을 했을 때 곱하기 4를 하고 940원. 곱하기 4를 하는 이유는 1분기니까 4분기까지 있어서 곱하기 4. 그럼 980원. 980원에 7, 그냥 멀티플. 중간을 7을 하면 6,860원이 나온다. 멀티플 5를 줬을 때는 4,000원. 2를 주면은 2918, 그럼 1,800원. 2는 아니겠고, 4,000원만 나도 멀티플 5만 줘도 지금 2,800원이잖아요.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시장보다는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주식 한 주당 배당금도 나와요. 한 200원 정도 나온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소송도 건설회사들은 소송도 많죠. 2,900억짜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건이 20건이 있고 피소를 한 게 받은 게 250건, 제소를 한 거는 20건. 내가 받으려고 한 거는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700억짜리가 걸려있고 나한테 받아가려고 하는 거는 2,948억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혹시 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런 것들을 일부 패소 확정될 수 있으니 이자는 대손 충당금, 이자는 요거에 대한 이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손 충당금 외상값으로 미리 장부에 올려놓는 거죠. 그게 다 영업 마진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이만큼을 모아두고 있어요. 억, 10억, 100억, 1000억, 4300억. 돈은 많아요. 대손 준비금, 그러니까 외상값을 전년도에는 894억을 준비해놨는데, 전기 19기 말기에는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이제 20기 1분기에는 1129억을 외상값으로 준비해놨어요. 영업수익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수수료가 떨어졌다. 수수료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수금, 외상값이 계속 증가. 외상값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쌓아두는 돈이 0.6%가 증가해요. 0.6%. 0.6%면 돈이 줄어들었네. 0.6%인데. 응? 줄어들었는데. 채권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지? 신기하다. 이게 숫자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줄어들어가지고 괜찮은가? 이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그랬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돼버렸어. 안타깝죠. 여기는 마이너스 돼버렸어.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든지 거의 마이너스가 안 되면은 이 기업은 작살 나겠죠. 자, 또 다시 계속 볼게요. 이자 발생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순이익이 40% 이상, ROE는 14% 이상,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87%. 자본 유보율이 95%. 자본 유보율, 돈 가지고 있는 거 유보율, 자본에 관한 유보율 100%. 자본이 100원이라면 유보율이 1000% 그러면 1000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채율은 자본의 부채니까 내 자본이 100원이라면 부채는 87원. 자산은 그 두 개를 합친 거, 자본과 부채를 다 합친 게 자산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플을 줘도 이 금액을 멀티플을 줘도 EPS는 earning per share 실적 나누기 share, ROE는 실적 나누기 리턴 돌아오다 온 위에 리턴 위에 이거 ROE 에코티가 실적 자기 자본 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하면은 ROE 나옵니다. 요거 두 개 EPS와 ROE를 곱하면은 적정주가가 나와요. 그 적정주가를 계산하면 723원, 요거 19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723원 곱하기 멀티플은 ROE 퍼 이런 것들 멀티플이라고 그러는데, 멀티플은 계산하는 사람 임의로 이 업종은 5, 이 업종은 7, 이 업종은 20 막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거의 5를 줬을 때 10을 줬을 때 비교했었는데 5를 주니까 3,500원, 10을 주니까 7,230원, 그 중간은 5,000원. 그냥 5를 줘도 2,800원이니까 아직까지 성장할 여력이 덜 받고 있다. 3,500원보다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평가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여기 한국자산신탁은 회사 매출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맞잖아요. 외상값 많으니까 이 회사의 이 수치 말고 다른 관점에서 저는 더
회사를 점수를 떠줬어요. 이 회사는 MDM 그룹 총수인 문주환 회장 경영자. 이분은 거의 자수성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IMF 때 원룸에서 시작을 한 그 부동산계의 디벨로퍼가 지금까지 하는 것마다 족족 다 대박을 터뜨렸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뭡니까 이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창업 후 3년쯤 10억 벌었는데 그중 5억을 장학재단 설립하는 데 돈 쓰고 환갑이 되기 전까지 100억을 쓰겠다 했는데 지금 400억이 넘는 자금도 모였고, 계열사 직원 3자녀에게는 1200만원, 2자녀에게는 600만원, 1자녀에게는 240만원입니다. 월급과 다르게 또 지급하고, 대학교 등록금 전액 다 지원해주고, 이런 거 내가 사회에 받은 만큼 나도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내가 이만큼 벌게 된 것은 사회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게 됐다는 걸 철저하게 실현해가고 실천해가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저는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뭐 실패도 했다가 성장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꾸준히 한 길로 꾸준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춤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팍 떨어진다라는 확률상 그렇게 봐서도 그런 그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냥 잘 나갈 것, 이 사람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무난하게 이 위기도 극복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내 2위의 신탁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50% 이상 되고 순수익이 40%가 넘는 이런 사업을 조금만 더 지금 이렇게 내실 다지고 하면은 아주 뭐 크게 문란 없이 커갈 수 있다. 그런 뭐 사인으로 봐도 되는 게, 지금 한창 힘들 때인데도 배당컷도 안 하고, 배당컷 이 회사 배당률이 좀 높아요. 6%인가 8%인가 그래요. 좀 높아요. 지금 주당 한 200원씩 지급한대요. 회사 지분을, 그러고 김규철 이사 대표는 회사 지분을 한 9만 주 매입했어요. 9만 주. 2억 정도 되는데, 2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는 회사를 이만큼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예전에 식민지 생활 때, 식민지 때 독립운동가들이 막 계속 그거 하잖아요. 독립운동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구나.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이 문주환 회장 경영자만 봐도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직 이 회사의 주식 1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면 되겠습니다.